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널리 확산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감염 사례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에이즈 날을 맞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위생발전연구센터 등 기관이 공동 발표한 중국 청년 생식건강 블루북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5세에서 24세 청년 학생들 중 3,010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397명의 청년층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남녀 감염 비율은 33.9대 1로 압도적으로 남성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평균 감염 연령은 19.9세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남성 간 성접촉이 84.7%, 이성 간 성접촉이 14.0%를 차지해 동성 간 성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중국 해남 지역의 에이즈 감염률은 전국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감염자들이 매일 채팅방에서 자신이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이틀 전 고객을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눌 때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대학생들이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생이 자기 보호 의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헌혈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산서성의 한 혈장기증센터가 장학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혈장 기증을 유도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최근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홍보 포스터에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혈장을 4회 이상 기증한 학생들에게 200위안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헌혈이 아니라 혈장 헌혈입니다. 일반 헌혈의 회복 기간은 3에서 4개월이지만 혈장 헌혈은 2주마다 가능합니다. 즉, 2달 반 동안 총 4회 이상 혈장 헌혈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혈액은행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매번 혈장을 기증할 때마다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며 4회 이상 기증하면 추가로 200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혈장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학 지원입니까? 사실상 학생들에게 혈장 판매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중국에서 에이즈가 확산되었을까요? 그 주된 원인은 현혈을 통한 감염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 중국에서 시작된 혈장 경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1인 방송 칸 잡지에 실린 중국 공산당 의료 체계의 3가지 거짓말과 비극, 혈액재앙, 강제 장기 적출, 전염병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중국 하남성, 섬서성, 산서성 등의 빈곤 농촌 지역에서는 공산당 정부 주도로 혈장 경제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현혈로 부자가 되자, 현혈로 국가를 구하자, 현혈은 영광이다, 헌혈해서 돈 벌자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가난한 농민들에게 헌혈을 통한 돈벌이를 장려했습니다. 농민들은 80ml의 혈액을 팔면 인민화폐 40에서 80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혈액을 기증할 때 혈장과 혈구를 동시에 채취하지만 중국의 혈액원은 특정 성분만을 채취하는 방식, 즉 혈장 채취소를 운영하며 혈장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원은 헌혈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혈장과 혈구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혈장은 생명공학기업 또는 제약회사에 판매되며 예를 들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인자 등의 고가 혈액 제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은 혈구는 다시 헌혈자의 체내로 주입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헌혈자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일주일에 2번까지 혈액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한 달이면 8번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헌혈자는 한 달에 320에서 640위안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중국의 1인당 월 평균 GDP는 약 150위안 정도였기 때문에 빈곤한 농민들에게 헌혈로 돈 벌기는 매우 매력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혈액 최치소들은 장비가 열악했고 체열 장비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농민들이 대규모로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동시에 이 농민들은 혈액 최치소뿐만 아니라 농촌 혈액은행에도 혈액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의 혈액은행 역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됐습니다. 그 결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끔찍한 마을입니다. 마을 인구가 약 1000명인데 그중 300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수많은 가정이 완전히 몰살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에이즈 마을, 바로 하남성 웅교촌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수십 년 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혈액 판매 운동 때문입니다. 당시 내가 처음 피를 팔기 시작했을 때는 37살이었어. 지금은 70살이 됐지. 피를 팔면서 수년을 보냈어. 1980년대 웅교촌은 사람은 많고 땅이 부족해 농사로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액 판매가 가장 빠른 돈벌이 수단이 되었죠. 피를 한 번 팔면 45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농민들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웅교촌과 같은 가난하고 외진 시골 마을은 혈액을 사들이는 피장사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곳의 농민들은 깨끗한 혈액을 가지고 있었고 순박한 사람들이 많아 쉽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본 피장사꾼들은 마을 곳곳에 불법 체혈소를 차리고 혈액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혈소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고 체혈 방식도 엉망이었습니다. 주사 바늘과 체혈 장비를 재사용하면서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에이즈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마을 주민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학교수 게이은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그제야 이 비극적인 참사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 감염이었으나 이후 부부간 감염, 나아가 어머니에서 아기로 이어지는 수직 감염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인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몰살당했고 마을은 에이즈 마을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 마당에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나요? 할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모두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 가족이 사라진 거네요? 네, 가족 전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중국 인권운동가와 의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 혈액 문제는 처음엔 하남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운남, 귀주, 사천 등지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오지의 빈곤 지역 농민들이 대거 혈액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각지의 체열 기술과 관리상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농촌 혈액은행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보유자의 헌혈 및 매혈 후 혈액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건강한 헌혈자 및 수혈 환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1990년대 말 통계에 따르면 허남성에서만 매혈 및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10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중국 전체적으로는 최소 500만에서 10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은 중국 에이즈 예방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요결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 고결한 영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가 성관계 및 마약 사용이라고 선전했으며 수혈을 통한 감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앞선 두 가지 요인보다 헌혈로 인한 감염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중국의 에이즈는 혈액은행의 혈액을 통해 퍼졌으며 이는 엄청난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국 내 에이즈 전파 경로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으며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험난한 에이즈 예방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요결 의사는 자신이 파악한 중국 내 에이즈 유행 상황과 환자들의 기록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9년 82세의 고령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줄곧 뉴욕에서 홀로 거주하며 중국 에이즈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2023년 12월 10일 뉴욕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 고요결 의사는 하남성 정부의 혈액원으로 인한 에이즈 전염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중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실을 북경 주재 외국 언론 기자에게 폭로했습니다. 2000년 10월 28일 하남성 에이즈촌에 대한 보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추문이 되었고 2004년 중공 정부는 결국 하남성의 38개의 마을과 약 2만 5천 명이 매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혈로 인해 에이즈가 전염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북경 정부가 발표한 이 숫자는 오늘날의 실제 상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떠할까요? 칸 잡지의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중공은 진실을 조사하려는 의사와 인권운동가들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 유혹과 명예로 회유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 탄압, 협박, 가택연금, 정신병원 강제 수용, 노동교양소 및 감옥 수감 등 각종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탄압해 진실을 폭로하려는 사람들을 가정적으로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붕괴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은 매혈과 수혈로 인해 대규모 에이즈 감염이 발생한 마을들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중공선전부는 언론이 헌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변호사들 역시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들은 대부분 성관계 및 마약 사용으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정책은 이러한 무고한 에이즈 환자들을 방치해 자연적으로 사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모두 사라지면 매혈 및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지방정부 관료, 부패한 혈액원,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혈액이 제약회사로부터 거부당하면 해당 혈액원은 다음 마을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헌혈을 진행합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경에서 3곳, 남경에서 1곳, 총 4곳의 헌혈센터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수많은 불법 혈액원이 여전히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상해 신흥의학의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제에서 에이즈 항체가 검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공의 독재 체제가 법 위에 군림하는 한 중국에서 헌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태, 즉 혈액 참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